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막 적국의 엄청 낯설고 깊은 산속을 샅샅이 뒤지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부수고 빼앗으라는 아주 잔혹한 임무를 수행 중인 거예요. 네, 완전히 피도 눈물도 없는 전장의 한가운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색을 하다가 우연히 숲속에 숨겨진 어떤 장소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장소의 이름이, 이름이요? 네, 그 이름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막 학문을 배우고 내면의 깨달음을 얻었던 그 고향의 안식처랑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와, 그거는 아마 칼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확 풀리고 머릿속에는 엄청난 인지 부조화가 찾아올 겁니다. 인지부 좋아요? 약간 멍해질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적을 철저하게 타자화하고 악마화해야만 사람을 뵐 수 있는 게 전장의 심리잖아요. 네, 그렇죠. 저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세뇌를 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핏빛 공간 한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과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 근원과 똑같은 이름을 마주친 거니까요. 아, 내가 파괴하려는 이 대상이 사실 나랑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섬뜩한 자각을 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찰나의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숙하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기막힌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꿈, 몽유도원도, 사스마의 대자사, 그리고 조선의 대자암이라는 텍스트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임무는 1593년 임진왜란 당시에 어떤 문화재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런 건조한 약탈의 목록을 그냥 읊어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교과서에서 이미 많이 봤으니까요. 맞아요. 차가운 겨울 냄새가 진동하던 조선의 한 붉은 남자와 바다 건너 일본 사츠마의 사찰 사이에서 벌어진 정말 소름 돋는 운명의 평행 이론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무력으로 모든 걸 짓밟은 자들이 어떻게 예술과 지식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지 그 문화적 지배의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바로 그 약탈자라는 포식자의 이면에 숨겨진 문화적 열등감이었습니다. 문화적 열등감이요? 무력을 가진 자들이 열등감이 있었다고요? 네, 사실 16세기 말 동아시아의 상황을 보면 물리적인 군사력 자체는 일본이 앞섰을지 몰라도 그 국가 시스템이나 학문, 예술 같은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는 조선이 압도적이었죠. 맞습니다. 조선이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략자의 내면에서 벌어졌던 그 복잡한 심리적 갈등, 그리고 예술이 물리적 폭력을 어떻게 초월하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쫙 거슬러서 1593년 꽁꽁 얼어붙은 경기 북부의 산천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확 차가워지네요. 한양을 점령하고 북상하던 왜군의 진영, 그 얼어붙은 들판 한가운데 검은 갑옷을 입은 한 장수가 말을 몰고 있습니다. 바로 시마주 요시히로라는 인물이죠. 아주 유명한 장수죠. 당시에 시마주군을 비롯한 왜군들에게는 거의 특명에 가까운 지시가 내려져 있었어요. 조선의 왕실, 관청, 사찰을 가리지 말고 샅샅이 뒤져서 책, 문서, 활자, 도자기를 무조건 수집해라. 이런 명령이었거든요. 네, 무조건 다 가져오라는 거였죠.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식량이나 좋은 무기를 뺏기 바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유독 서적과 예술품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당시 일본 권력자들의 명확한 한계이자 갈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갈증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무장들을 보면 평생 칼을 휘둘러서 권력을 잡기는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통일된 국가를 다스릴 고도의 통치 철학이나 관료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 싸우는 법만 알았지 다스리는 법을 몰랐다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엄청나게 정교한 철학을 바탕으로 수백 년간 문체주의를 이룩한 국가였잖아요. 시스템이 이미 완성된 나라였죠. 그러니까 일본 무장들에게 조선의 서적과 예술품은 그냥 집에 걸어둘 장식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뭐였죠? 자신들의 야만성을 씻어내고 선진 문명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업그레이드 키트였던 셈입니다. 국가 업그레이드 키트. 와, 진짜 찰떡 같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눈에 불을 켜고 문화재를 사냥하러 다녔던 거군요. 네, 거의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수색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에 승려 출신의 통역관이 요시히로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저 산 너머에
왕실과 관련된 아주 오래된 암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대자암이라고 합니다. 대자암이요? 이 보고를 듣는 순간 요시히로가 말꽃비를 당기면서 엄청나게 동요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동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린 시절에 병법도 배우고 학문도 익히고 선종의 가르침을 수련했던 그 일본 사추마의 고향 사찰 이름이 바로 대자사였기 때문이죠. 완전히 같은 한자를 쓰는 토시아나 안 틀리고 같은 이름의 공간을 타국의 깊은 산속에서 만난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걸 현실적인 상황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마치 현대의 군인이 적진을 초토화하라는 명령을 받고 어느 낯선 마을에 쳐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졸업한 고향의 초등학교랑 간판부터 로고까지 완전 똑같은 학교를 덩그러니 마주한 거랑 같지 않나요? 정말 소름 돋는 상황이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이 나라를 파괴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 마음속에는 내 자아를 형성했던 고향에 대한 향수가 피어오르고 이 두 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기묘한 심리 상태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깊이요? 이건 단순한 향수병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짓밟고 파괴하려는 적들이 사실은 나와 완벽하게 똑같은 우주관과 종교적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섬뜩한 자각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깨달은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요시히로가 직접 산속으로 들어가서 대자암의 그 오래된 붉은 단청 그리고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을 보면서 법당 기둥을 쓸어내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록에 그렇게 나오죠. 사츠마의 대자사 그리고 조선의 대자암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그는 이 순간 자신들이 무지몽매한 오랑캐를 정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이고 문화적인 뿌리를 가진 문명을 지금 내 손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아버린 거죠. 아, 딜레마가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감상은 아주 찰나였고 결국 전쟁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요시히로의 군대는 결국 대자암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뒤진 끝에 이 암자가 1418년에 조선 성령대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왕실의 핵심 사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엄청난 곳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암자 깊숙한 곳에서 승려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던 굳게 닫힌 돌문, 바로 비밀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려들의 저항은 그 창과 조총으로 무장한 정규군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돌문이 박살이 나고 맙니다. 창고가 딱 열렸는데 그 안에는 단순히 번쩍이는 보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선 왕실 문화의 정수가 그대로 웅축되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물론 황금으로 장식된 불교 도구들도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왕실에서 직접 발현한 아주 희귀한 불경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명필로 꼽히던 안평대군의 글씨가 새겨진 목판들이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일본 무장들이 가장 탐내던 지식의 결정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노다지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요, 그 수많은 보물과 서책들 사이에서 요시히로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비단으로 조심스럽게 아주 겹겹이 감싸인 한 권의 화첩이었어요. 끈을 풀고 화첩을 쫙 펼치니까 그 안에는 안개 낀 복숭아꽃 세상, 꿈처럼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텅 빈 작은 배 한 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네, 조선 최고의 화가 안견이 그린 바로 그 작품. 목류도원도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그림은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을 거니는 꿈을 꾸고 나서 안견에게 그 꿈의 풍경을 그리게 한 작품이잖아요. 현실의 이상과 예술적 상상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조선전기 산소화의 최고봉입니다. 그렇죠. 교과서에도 나오는 대작이니까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그림 옆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학자 22명이 직접 쓴 찬문, 그러니까 감상평이 빼곡히 적혀 있다는 겁니다. 21명이나요? 네, 그림 한 폭에 조선 지성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마스터피스인 거죠. 제가 이 소스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대목이 바로 이 다음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었죠? 피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그 약탈자 시마즈 요시히로가 그 몽유도원도를 보고는 한동안 아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중얼거리죠.
이것이 조선의 꿈인가? 와, 그 짧은 탄식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주네요. 이 탄식이 너무 묵직하지 않나요? 약탈에 미쳐있던 장수의 눈에도 이 그림이 그저 비싸게 팔아넘길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라 한 국가가 도달하려고 했던 어떤 숭고한 이상향으로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결코 칼로는 베어낼 수 없는 영혼의 무게로 다가왔던 거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장면의 숭고함과 비극성이 동시에 폭발하는 겁니다. 비극성요. 생각해보세요. 요시히로의 손에 들린 화첩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무릉도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 있는 그림 밖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요? 완전 생지옥이죠. 맞습니다. 수백 년 된 경전들은 군마에 무참히 실리고 금동불상들은 밧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나갑니다. 참혹한 생지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지옥 속에서 조선 승려들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아, 맞아요. 한 노승이 부처의 집에 불을 지르지 마시오 이러면서 가로막았잖아요. 하지만 결국 대자함은 붉은 불길에 휩싸이고 맙니다. 네. 그런데 승려들이 거기서 도망치지를 않아요. 불길이 법당 기둥을 타고 막 오르고 평생을 바쳐서 읽던 경전이 눈앞에서 재로 변해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승려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웁니다. 불에 타 죽을 걸 알면서도요. 이건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는 체념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가 우리의 육신을 찌르고 건물을 불태울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는 정신과 세계관은 결코 굴복시킬 수 없다. 아주 숭고하고 강력한 저항의 표현인 거죠. 무력 앞에서의 정신적 저항이네요. 요시히고는 몽유도원도라는 궁극의 아름다움, 그리고 불길 속에서도 타들어가지 않는 승려들의 종교적 신념을 동시에 목격한 겁니다.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패배감, 그리고 경외심을 느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복잡한 심경이 표정에도 드러났을 거고요. 그런데 요시히로가 느꼈던 그 기묘한 패배감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의 파괴로 끝난 게 아니라 조선의 대자함이 잿더미로 변한 뒤에 그곳에서 살아남은 무언가가 바다를 건너가면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막이 오르는 거죠. 네, 전쟁 영웅으로 환영받으면서 고향 사스마로 돌아간 요시히로의 짐 속에는 조선에서 훔쳐온 수많은 불화, 서책, 그리고 굳게 봉인된 몽유도원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스마의 대자사에 차곡차곡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의 대자함 건물은 불탔지만 그 안에 있던 소프트웨어는 고스란히 일본 사스마의 대자사로 이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이식이라 되게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사츠마의 대자사는 이 약탈품들을 자양분 삼아서 엄청난 규모의 사찰이자 학술기관으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훔친 물건들로 팽창을 한 거군요. 네, 젊은 사무라이들이 이 대자사에 모여들어가지고 조선에서 훔쳐온 서적들을 쫙 펼쳐놓고 병법, 선종, 서해, 성리학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사찰 자체가 사츠마 지역 문화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네요. 완전히 햅심 아카데미아 된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자료를 보면 사츠마의 한 노승이 조선의 서책을 공부하는 어린 무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강한 칼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학문과 예술은 나라를 지배한다. 네,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대목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무라이들이 조선의 학문에 감명받아서 공부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배움의 시작점은 타국의 신성한 공간을 짓밟고 승려들을 죽이고 불태우면서 훔쳐온 방화와 약탈의 결과물이잖아요. 팩트만 보면 명백한 약탈이죠. 자기들의 강한 칼로 남의 것을 다 빼앗아 놓고 안전한 고향에 돌아와서는 점잖게 다리 꼬고 앉아서 학문과 예술이 나라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위선적인 태도. 이걸 과연 순수한 배움이나 문화적 교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윤리관으로 보면 이거는 명백한 위선이고 오만이죠. 완전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지만 16세기 일본 무장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국의 고도화된 문화를 약탈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도둑질이 아니면 뭐 했다고 생각한 거죠?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이 무력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패배한 국가의 천명, 즉 문화를 이어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성한 전리품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아, 승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칼로 문화를 배워왔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 훔친 게 아니라 승자의 권리로서 계승했다.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게 참으로 오묘한 것이 바로 그 그럴듯한 합리화 속에 가장 큰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모순이요? 침략자들은 물리적으로는 조선을 이겼다고 막 뽐냈지만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책 펴놓고 공부한 거죠? 그렇죠. 자신들이 짓밟은 국가의 철학과 예술을 베끼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러러보는 일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사츠마의 대자사가 조선의 학문으로 번영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사들이 정신적으로는 결국 조선이라는 거대한 문화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꼴이 된 겁니다. 겉으로 몸은 이겼는데 속으로는 뇌를 점령당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완벽한 문화적 역전이죠. 그렇게 칼로 훔쳐온 지식 위에서 아주 화려한 번영을 누리던 사츠마의 대자사.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씻어낼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자료에 보면 밤이 깊어지면 대자사의 오래된 창고 주변에서 아주 서늘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거든요. 전리품들 사이에서 겹겹이 봉인되어 있던 그림, 바로 그 몽요도원도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였죠. 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둘둘 말려있는 몽요도원도 속 무릉도원의 복숭아꽃들이 마치 진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막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오우, 상상만 해도 약간 오싹한데요? 그리고 그림 속 안개 낀 강물 위, 원래는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작은 배 위에 조선 승려 한 명이 홀로 우뚝 서서 밖을 응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네. 불타오르는 조선의 대자함을 등 뒤로 안 채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노를 저어서 사라지는 그 승려의 모습, 들을수록 참 서늘하고 슬픈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설을 단순한 여름밤 괴담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심리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형성된 승자의 죄책감이 발현된 현상입니다. 승자의 죄책감이요? 네. 낮에는 조선의 서책을 읽고 도자기를 감상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승리자의 우월감을 만끽했겠죠.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거든요. 무의식 한 구석에 찔리는 게 있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이 위대한 예술품을 빼앗기 위해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파괴의 기억들, 화염 속에서도 끝까지 목탁을 놓지 않았던 조선 승려들의 그 형형한 눈빛이 뇌리를 스쳤을 겁니다. 인지부조화가 만들어낸 어떤 집단적인 환영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 몽유도원도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명화인 동시에 자신들이 철저히 짓밟았지만 끝내 소유할 수는 없었던 타국의 영혼을 상징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영혼이요? 네. 그들은 물리적인 그림을 창고에 가둬두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림 속에 깃든 역사와 염원까지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 승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걸 의미하겠네요. 네. 약탈자들의 양심을 찌르는 동시에 영원히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조선의 꿈, 몽유도원 그 자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백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묵직하게 다가올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품이라는 건 단순히 천이나 종이 위에 잉크를 덧칠한 그런 물질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 작품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올 때 겪어야 했던 폭력의 흔적들,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다 재가 되어버린 이름 모를 이들의 비명과 염원,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역사의 무게가 작품의 결마다 고스란히 스며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 낯선 적국의 창고에서도 복숭아꽃이 막 살아 움직이는 기적, 혹은 지독한 저주로 그 생명력을 뿜어낼 수 있었던 거겠죠. 권력의 지도는 칼과 총명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와 정신의 생명력은 결코 폭력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이 평행우주 같은 두 사찰의 역사가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무력은 한 시대를 지배할 뿐이지만 예술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니까요. 네, 오늘 깊이 있게 다룬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구한 운명으로 얽힌 두 사찰에 대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름조차 똑같았던 조선의 대자함과 일본 사스마의 대자사. 정말 기묘한 우연이죠. 한 국가의 문화를 깡그리 불태웠던 자들이 결국 자신들이 부순 그 잔해들을 주워와서 그 아래 엎드려 문화를 꽃피우자만 했던 아주 역사적인 역설을 살펴봤고요. 네,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훔친 번영의 이면에서 밤마다 짙은 안개 속을 떠돌아야 했던 몽유도원도의 서늘하고도 슬픈 전설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아주 밀도 높은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보통 주말에 여유롭게 웅장한 박물관이나 대형 미술관에 가서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완벽한 조명 아래 빛나는 고대의 걸작들을 감상하곤 하잖아요. 네, 자주 가는 편이죠. 그때 우리는 그저 위대한 인류의 유산이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예술품이다. 이러면서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는 그 찬란한 작품들이 강제로 고향의 품을 떠나올 때 억지로 삼켜야만 했던 원래 주인들의 무음의 비명소리를 유리창 너머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질문이네요. 지금 여러분의 집이나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저 아름다운 풍경화 속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유령이 배를 타고 조용히 안개 속을 떠돌고 있을까요? 오늘 밤에는 그림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호기심 그리고 생각의 확장을 응원하면서요. 우리의 지적 탐구 여정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깊은 통찰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